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화 산책 제 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제 이 책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두 얼굴, 경제 에세이 책에 제 15장에 해당합니다. 15장의 주제는 공짜 버스와 택시가 시골길을 달리는 이유는 뭘까? 네.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 재밌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영화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은 숲이라는 그 원제목의 시골에 대한 얘기, 리틀 포레스트라는 국내 영화가 있죠. 참 그 시골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모든 동경하죠. 과연 우리가 시골을 동경하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서울과 경기 이렇게 수도권에 다 집중해서 살고 있죠. 이 초극점 사회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걸로 잠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참 여러 각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 단체자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상식을 깨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는 굉장히 지방자치의 원류의 모습이고 굉장히 그 지방자치가 강하고요. 단체자치는 지방자치가 좀 중앙정부가 권력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중앙집권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약하다.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민자치라는 거는 이 영미계고요. 단체자치는 이제 대륙계죠.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에서 하는 것이 이제 단체자치인데, 주민자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가 먼저 생기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먼저 생기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네이션이라는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는 이런 방식이죠.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제 특히 이제 파리시 자치라 그래가지고요. 이 파리시는 원래 이제 영국에서 하나의 중세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죠. 이게 어떤 종교의 지역 단체예요. 어떤 종교인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하여튼 작은 마을 단위 공동체를 스스로 관리하는 하나의 그런 단체고, 유럽은 이렇게 1000년 넘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황 중심의 신 중심의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의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페리시 자치라는 것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사실상 여러 지방 정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국은 지금도 이 지역제 자치적 성격이 가기 때문에 영국에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있어요. 뭐 시티, 버러, 이렇게 타운 이런 자치정부들이 있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선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하냐?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요. 지방의회. 의회 중심의 통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각 지역 단위의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고요.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라든가 이런 대표를 겸직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통합형이라 그러죠. 자치단체 운영에. 이런 통합형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도 있고, 직접 선거를 선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관 통합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이제 자치단체가 한 8만 개가 넘어요. 우리가 자치단체라고 하지 않고요. 영미계에서는 그냥 지방정부라고 해요. 로컬 거버먼트.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라고 하죠. 자치단체. 미국에서는 그냥 로컬 거버먼트,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이게 스테이트가 있고요. 스테이트가 있죠. 이게 스테이트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들요. 5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50개 국가로 구성된 이 스테이트가 연방을 결성하는 겁니다. 연방. 페더럴을 결성하죠. 연방정부를 결성하고, 그래서 연방헌법을 제정을 해서, 통일된 그 국가를 형성하는 것인데, 여전히 스테이트는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안 해요. 로컬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흔히 오해하시기를, 우리나라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하고, 도라는 단위하고 미국의 스테이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냥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국가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선거조작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화되고 있고, 소송이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가, 그러죠. 어떤 주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원칙대로 대선 투표를 선거 관리를 진행했는데 어떤 몇 개 주들이 그것을 엉망으로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선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한 자기네들에게 연방정부 구성에 관한 어떤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죠. 이처럼 이것은 연방정부에 대해서 하나의 부분으로서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를 자기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경기도든 전라도든 우리 도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탈퇴할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1860년대에 있었던 약 4년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내전, 즉 남북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이 연방정부로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각 주 단위로 갈 것이냐, 특히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적 기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는 주 중심의 국가 체계로 갈 것이냐, 연방정부로 갈 것이냐라는 그것에 대한 치열한 이해관계와 정치 노선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내전입니다. 어떻게 국제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린 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방정부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있었던 하나의 주 단위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었다. 미국, 유럽에 있었던 뭐 30년 전쟁이라든가 100년 전쟁 이런 것들이 유럽 대륙에 있던 독립 국가들 간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것처럼 미국의 남북 전쟁도 일종의 내전이자 사실상 국제전이에요. 주 정부 간의, 주 국가 간의 국제전이었다. 거기에 이제 물론 흑인 노예 해방 문제가 이제 인권 침해 때문에 같이 매개가 됐던 문제고, 그것도 사실 남과 북의 경제적 기반의 차이였죠. 흑인 노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 농업지대하고 북부는 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무임금 노동인 공짜 노동인 노예 노동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경제 시스템의 차이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 스테이트와 페더럴 관계는요, 상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의 독립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이 스테이트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상 로컬 거버먼트라는 것이 탄생해요. 시티라든가 타운이라든가 버러 이런 그 지방 정부들이 생겨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의 대행기관인 우리가 보통 중간자치단체 중간정부다라는 형태로 이해되는 것이 이제 카운티라는 것이 있죠. 카운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은 카운티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우리처럼 획일화된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약 8만 개가 넘는 지방정부들이 있어가지고 큰 데는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된 데도 있지만 작은 동네는 몇백 명인 동네에도 있어요. 몇십 명인데 아주 작은 빌리지 단계의 지방정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작은 동네가 무슨 지방정부야 이러는데요. 이 지방정부가 다 헌장을 가지고 있어요. 차트라는 헌장을 갖고 있고요. 이 지방정부의 원칙이 스스로 통치하는 겁니다. 스스로 통치하는 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프로퍼티 텍스라는 재산세죠. 우리말로 하면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세를 걷어서 로컬 거버먼트들이 이 세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이 지방정부의 살림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독립재산제 방식이에요. 물론 연방정부라든가 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이 셀프-오운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법원에서 파산 결정합니다. 마치 기업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 텍스가 상당히 높아요. 재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율이. 왜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다 그 공무원들 월급 주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지방정부 한 일 시원찮은데 세금은 많다. 이러면 파산시켜버려요. 지역 주민들이. 마치 하나의 계처럼 운영하는 거죠. 계처럼. 이것은 미국의 성장 과정에서 이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서부 개척을 하고 그 마을 단위를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이니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민병대라는 것이 다 그러거든요. 미국도 지금도 일반 개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총을 소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유를 지키고 이런 공동의 마을을 지키고 하는 거는요. 국가가 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돈 내고 총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리덤에 대한 이런 가치관과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마을 단위의 살림살이를 자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돈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부듯이요. 그래서 재산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좌파 정부가요. 우리나라 재산세율은 아직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재산세율이 높은 거는 이게 다 어디 갑니까? 학교 짓고, 공원 짓고, 좋은 시설들, 공공도서관 만들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다 어떻습니까? 공무원도 그냥 배불려 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이거 징벌적으로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그냥 재정적 기반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무슨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고 해가지고 재산세를 확 올리고 이게 과표 현실화 시킨다면 이런 논리로 가는 나라는요. 이건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미국이 이런 자치단체의 이런 운영 형태와 달리 유럽계에 보면요.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corporate라고 corporate body라고 해요. 이게 법인이라고 그러네, 법인. 법으로 만든 가상적인 지체다, 이런 법인은. 가짜. artificial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가. 국가가, 네이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부의권으로서 스스로 만들어서 나중에 국가가 만들어진 형태이지만 주민자치에서는 여기서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꺼민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 꺼민이라는 거는 이것도 중세 때부터 내려온 어떤 교구 단위의 지역 마을의 소공동체 자치조직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평등주의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요. 특히 이제 1800년대에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대륙에 굉장히 공산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파리 꼬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이를 지향하는 소수 마을 정부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붕괴되는데요. 결국 유럽에서는 사실상 자본주의가 이제 성숙되면서 그 노동자 혁명이 제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결국 이제 후진 국가였던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공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하여튼 이 여쪽에서 자치단체라고 하는 거는 법인으로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실체로서 인위적 실체로서 만들어낸 것이고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를 지역 단위로 나눠서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꺼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도가 높아요. 특히 이 스웨덴으로 가면 더 합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로 가면요, 이 꺼민이라는 전통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역시 지금도 스웨덴은요, 이 꺼민이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도 많지만은 이제 굉장히 꺼민이라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소득세를 이 꺼민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국세청에서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예. 지방소득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미미하죠. 대부분 국세소가 될 수 있는 소득세가 주요고요. 네? 여기는 이제 국민들이 소득세를 자치단체에다, 즉 지방정부인 꺼민에다가 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대륙계에도 지방자치단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법인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즉 탑다운 방식으로서 만들어진 거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커뮤니에 의해서 버텀업 방식의 그런 어떤 그 지방자치 운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체 분권화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피부가설이라는 거예요. 피부가설. 하이퍼센시티브. 예, 피부가설이라는 거는 이 지역 단위의 공공재를 지역 단위로 나눠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게 발의원 투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발의원 투표. 우리가 그 지역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요, 편익은 점점 커졌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편익의 크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체감하는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체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체감하게 돼요. 이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지. 한계 용어처럼요. 예, 그건 여러분들 지역 크기가 크면 클수록, 편익은 커지지만, 총편익은 커지지만, 한계 편익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같은 원리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특례시라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요. 특례시라는 걸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지정을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런 자율권, 자치권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당연히 공무원 수 늘어나겠죠. 대폭으로 늘어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렇게 승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실상 공무원들만 팔자 좋은 거예요. 이득을 보는 것이죠. 이번에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공무원만 수백 명째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은 낮아빠져도 공무원들만 배가 불리는 거죠. 특례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수도만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세금고지서만 두툼하게 공 하나씩 더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세금 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이 특례시 지정이. 여기서 이제 비용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비용. 어떤 자치단체의 지역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체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기울기가 같은 선.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 여기가 이 지점이 최적 규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게 좋다. 작은 게 어떻게 스스로 하냐. 이렇게 큰 논리로 점점 키우자. 이런 논리로 간다는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이론적으로도 티보 가설에 의해서요. 바리에이션 지표라는 거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재를 하게 학교라도 더 좋은 학군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담세 능력의 부담, 조세 부담이죠. 조세 부담하고 공공재 수준하고 공급 수준은이죠. 좋은 학교, 좋은 공원, 좋은 도서관 이런 것이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를 나눠서 우리가 5,000원짜리 피자, 10,000원짜리 피자, 30,000원짜리 피자 다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여인숙 다르고 여관 다르고 별 3개짜리 호텔 다르고 별 5개짜리 호텔 달라요. 자신이 낼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재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낼 수 있는 부담에 따라서 공공재 수준이 차이가 나는 차등화된 지역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파레토 최적에 접근한다라는 것이 티보 가설이고 이미 이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그런 논리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완전 큰 게 좋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분권화를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방정부에 더 권한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세징수권을 가지고 조례라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정을 스스로 조달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지방공공재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파산도 일어나면 법적 책임지고 성공하면은 경영성과가 좋으면은 다시 재선거 해가지고 다시 재임용 선출돼서 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 하고 이런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이런 자치정부가 이루어져야지 조세징수권 하나 없는 조례 입법권조차 제대로 어떤 그 법령의 구속에 의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허울 좋은 지방자치의 모습을 가지고서 일부 자치권을 준다. 좀 결국은 지방의원 수만 늘리고요. 보좌진을 만든다. 이런 식의 국민들 세금만 늘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특례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는 결국 또 이거 공무원수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파행적인 지방자치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우리는 유럽이라든가 영미계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주민자치든 단체자치든 그것은 그 자유와 자유권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그랬죠. 그 주인공이 마지막 단두대이슬로 날아가면서 외쳤던 말은 프리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유죠. 그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방간이 하부기관, 브랜치에 불과해요. 중앙정부 브랜치에 불과합니다. 지방의원이다, 단체장 선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서울정부, 다 중앙정부가 더 쥐고, 흔드는 겁니다. 돈 가지고 흔들죠. 정원 가지고 다 중앙정부에서 쥐고 흔들죠. 기준인건비제라고 해가지고 했지만, 사실 결국 거의 다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예산권도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죠.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라는 걸 통해서, 지방정부에다가 다 그냥, 시혜적으로 이렇게 떡고물 가지고 나눠주고서 그것을 목줄 지듯이 이렇게 쥐고 흔드는 낚시줄이죠. 이런 흔드는 구조화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이것은 사실상, 뜬구름 잡기입니다. 그러니, 말뿐인 지방자치법 개정, 맨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하기 위해서 사실상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